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낯설고 누군가에겐 익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파혼했습니다. 파혼의 이유는 어이없게도 아주 단순했죠. 바로 부모 없이 자랐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 딱 그뿐이었어요. 당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네 처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그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상처로 남기는 했지만 더 큰 상처로 기억되는 건 사랑했던 사람조차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놓은 거였어요.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어렸고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기분이었지만 울면서도 일했고 부서진 마음을 쓸어가며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도 했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첫째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잠시 안내를 받아 VIP 전용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은행 창구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VIP실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은행 직원을 붙잡고 제 이름과 직업을 수소문했다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번호를 수소문해 전화까지 걸어왔습니다. 전화로 너무 미안하다며 그때 본인이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다고 뒤늦게 결혼을 허락할 테니 얼굴 좀 보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뒤늦은 후회와 무릎 꿇는 듯한 태세 전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허락 감사하다고요. 그러고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제 첫째 아이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잔뜩 꽃단장을 하고는 돌잔치하는 곳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과거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날의 이야기와 조용하지만 강력했던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만났던 자리였고 업무로 시작된 인연이 조금씩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죠. 저는 그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어요. 저처럼 고아로 자란 사람에게 누군가의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람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밥은 챙겨 먹었냐? 피곤하면 좀 쉬어라. 여태 혼자 살아왔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에 세상 모든 외로움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 사람과 함께했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평범한 행복을 느꼈어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고 힘든 날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온기를 나누던 그런 사람.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픈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니까 커질 수밖에요. 하지만 사람 일이란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날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중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끝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요. 예쁘게 연애하다가 남자친구는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 되어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설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가족이란 단어를 언제나 꿈꾸고 원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사람이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화려한 배경은 없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한 일상이라도 행복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단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결혼에 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서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확정한 후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찾아 인사드리러 가기 전 걱정스런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아인 나를 싫어하시면 어쩌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본인의 엄마는 조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중간에서 잘 이야기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라 나름대로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도 소중히 들고 댁에 방문했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예쁨은 자신이 찾고 만들어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쁨 받으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모가 없어서 맹목적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등바등 노력해서 조금의 예쁨이라도 받아야 했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비 시모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예비 시모가 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부모 없는 고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면 혹시라도 가졌던 선입견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만만치 않더군요. 노력해서 예쁨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 문턱부터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기다리던 건 선입견을 넘어선 편견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 어머니의 첫 반응은 딱딱하고 어색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받아주셨지만 제게 시선을 잘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한번 쓱 훑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어릴 때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다른 친척이나 따로 맡아서 키워주신 분은 없으시고? 네, 특별히 가까운 친척은 없었어요. 부모님 사고 후에 쭉 혼자 지냈고요.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부모님에 관해 물어보셨고 제가 그에 따른 답을 하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나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말없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꼭 결혼해야겠냐고요.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생긴 건 멀쩡해도 고아티 어디 가겠니? 부모도 없이 혼자 컸으니 가정교육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학생 때 나쁜 길로 빠지기 쉽다던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고아랑 결혼하려고 그래? 앞이 훤히 보이는 길을 뭐하러 가려고 하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연애만 해. 결혼은 서로에게 힘들어.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싶었어요. 하긴 고아라 자라면서 이런 시선과 말들을 숱하게 듣고 자랐습니다. 다들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본인들과 엮이는 건 꺼려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는 고아니까요. 예비 시모가 고아인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역시나 제 예감은 맞았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라도 고아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망설여졌을 것 같아요. 고아는 알게 모르게 그늘진 구석이 많다고 생각되고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두드러지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나를 싫어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해도 억울한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저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반대하시는데 마음 아팠습니다. 외모나 성격이나 직업을 보기보다는 오로지 고아라는 두 글자로 저의 모든 걸 판단했다는 게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차마 나서서 뭐라고 말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제가 고아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고아가 그래요. 이런 취급을 많이 받아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고 고아일 뿐이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포자기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다시 보게끔 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엄마, 내가 여자친구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잖아. 여자친구가 고아로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아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분명 생각이 달라질 거야. 나 여자친구 정말 많이 사랑해.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예비 시모를 설득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니 예비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며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날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식사도 못한 채 인사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못하니까 기분 좋게 둘러앉아 밥 먹기도 뭐하더라고요. 집을 나오고 나서 남자친구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예비 시모의 마음을 돌려놓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우선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덤담하게 굴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니 덤덤한 척을 벗어버리고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상황이라고 해도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는 사람의 가족에게 부정당한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쓰라립니다. 이때 저는 너무 힘들고 1분 1초가 지옥에 있는 듯 괴로웠어요. 자칫하면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남자친구는 제게 말한 약속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예비 시모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며칠 후 예비 시모가 먼저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온 연락이라 선뜻 받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로 우리 아들 그만 만나라, 당장 헤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나 불안했지만 어쨌거나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고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글쎄,
예비시모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잠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했어. 서로 그렇게 좋다는데 내 욕심대로 갈라놓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너희 둘 결혼해. 아들 말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부모도 없는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싶더라.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들 마음에 못 박으면서까지 결혼을 반대하겠니? 그렇게 좋으면 결혼해야지. 아무튼 허락할 테니 잘 살아봐. 그때 내가 한 이야기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알았지? 예비시모는 그렇게 우리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를 받아주신다니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예비시모의 허락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조심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장도 예약하고 혼수 이야기도 하나둘씩 나누고 있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예산 때문에 어떻게든 절약하고 가성비 있게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면서 고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곧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크게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 혹시라도 마음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크게 다투면 어쩌지 살짝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잡음 없이 매끄럽게 잘 흘러갔어요.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고아라는 단어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보통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하잖아요. 저는 딱히 모시고 갈 부모나 어른이 없어서 상견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했는데 남자친구가 상견례 대신 그냥 예비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정식적인 상견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예비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예비시모에게 고아라는 말을 들으며 또다시 결혼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미리 예약해둔 음식점에 도착해서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고아인 저를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음식점에 들어와서 식사하는 내내 저를 보는 눈빛과 말투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모자랄 그 자리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시모가 마음에 쓰였지만 그냥 기분 탓일 거라 여기며 애써 모른 척 외면했어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식탁 위로 탕 소리가 크게 날 만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시선이 예비시모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잠시 주춤하다가 예비시모의 빈 물잔을 발견하고 새로 물을 채워드리고자 물통을 잡으려는데 예비시모가 그런 저를 보더니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도저히 안 되겠다며 속에 있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고아라니.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고아인 며느리를 얻어야 하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 허락해놓고 좋은 자리에서 그런 말을 왜 해? 그래, 허락했지. 네가 하도 쟤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왕 허락한 거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부모 없이 컸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 인생인데 어미로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집안도 아니야. 우리 아들 정도면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
오늘 이렇게 너를 보고 나서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꾸나.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니 예비 시모는 제게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저 고아라는 이유로 말이죠. 남자친구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정이 생기면서 마음에 들겠지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결혼을 말리고 싶은 마음만 커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 참고 또 참았는데 식사 자리에서 다시금 저를 두고 보니 본인 아들이 너무도 아까워서 안 되겠더래요. 제게 미안한 건 미안한 거지만 어미로서 아들을 위해 못할 게 뭐 있겠냐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애가 없어서 모르는 거지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 낳으면 그때 본인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본인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좋게 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부모 없는 티가 너무 나서 그게 참 싫었대요. 솔직히 저는 이 말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고 곧 제게 가족이 될 사람인데 제가 설마 버릇없이 굴었겠어요? 매 순간 깍듯하게 모셨고 저 역시 예쁨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나는 예비 시모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고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해결될 거라 여겼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런 제 행동은 그냥 다 지나쳐버리고 오로지 고아라는 것만 생각하며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깍듯하게 모셔도 예비 시모의 눈에는 그저 부모 없는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게 참 마음 아팠습니다. 뭘 해도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게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가 없던 일로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참지 않고 나설 줄 알았습니다. 허락해놓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니 예비 시모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을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고개를 돌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한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잔뜩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왜 침묵하고만 있을까? 결혼 준비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도 왜 가만히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기가 애매했지만 어쨌거나 곧 있으면 결혼식인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다 싶어서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를 며느리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 잘 안다. 하지만 저의 문제점을 가지고 반대해야지 고아라는 이유로 색안경 끼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시간을 갖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고 했죠. 비록 부모는 없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부끄러울 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시모는 본인도 노력 안 해본 거 아니라고 마음 먹고 진짜 좋게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고아라는 생각 때문에 좋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잘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것도 아니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발랑 까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단정한 차림을 늘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혼자 자라면서 많이 외롭고 고달팠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예비 시모는 그런 제 겉모습은 안중에도 없고 색안경만 끼고 바라봤어요. 그러니 상견례 겸 마련한 식사 자리는 그렇게 저에 대한 모욕과 침묵의 동의 속에서 끝났습니다. 홀로 집으로 돌아온 후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예비 시모도 예비 시모지만 남자친구의 침묵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시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자가 고아라는 이유로 별의별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날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와 저는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자잘하게 투덕거린 적은 있었지만 연락을 안 할 정도로 싸운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랑 남자친구는 질질 끄는 성격이 아니라서 빨리 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친구한테 어떠한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보통 잘 들어갔냐고 걱정되어서 연락할 만도 한데 전화는커녕 문자도 없으니까 서운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없어서 저도 연락 안 했어요. 연락 안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싶어서 저 역시 그 시간 동안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남자친구의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동안 생각 좀 정리하느라 연락 못했어. 고민 많이 해봤는데 미안해.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는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처음에는 예비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어서 화도 났는데 너무도 완강하시니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본인도 지쳤던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 예비시모가 저를 반대했을 때, 그때 남자친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비시모를 설득했습니다. 고아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다. 충분히 잘 살 자신 있다고, 지켜봐 달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설득했는데 손바닥 뒤집듯 또 반대하니까 힘이 쭉 빠졌대요. 물론 집에 돌아와서 예비시모한테 따로 뭐라고 했답니다. 결혼 준비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러면 어떡하냐고 뭐라고 했는데 예비시모가 막 펑펑 울면서 그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서라면 이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대요. 지금은 마냥 좋아서 안 들리고 안 보이겠지만 살아보면 다를 거다. 결혼은 연애와 다른 현실이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장모 사랑 한 번도 못 받고 살아야 하냐고. 이번에는 예비시모가 남자친구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은 자식의 사랑을 존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무조건 싫다고 고집 피울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엄마를 위해 네가 노력하면 안 되겠냐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그 말대로 정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되더래요. 그래서 제게는 미안하지만 혼자서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결론은 파혼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고. 우리는 어느덧 30살이 훌쩍 넘은 성인인데 언제까지 사랑 타려만 할 거냐고 했습니다. 또 완강한 예비시모를 꺾을 자신도 힘도 없었대요.
자신은 부모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고 싶지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를 선택해서 부모님을 안 보고 살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서로를 위해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어찌저찌 해서 결혼한다고 한들 엄마가 평생 너를 미워하고 안 좋게 보실 텐데 네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겠냐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런 상황이면 자신도 지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없는 순간부터 저도 알게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담하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잘 살아. 나도 너 없이 잘 살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파혼했어요. 고아라서 싫다는 말, 저도 지긋지긋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남자친구의 말처럼 이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엄마가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되는 말할 때 나서서 도와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마음이 죽을 듯 아파서 헤어짐을 미루고 계속 그 사람 곁에 있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만일 남자친구가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저도 쉽게 놓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서 제 손을 놓는 사람이라면 저 역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자라면서 사랑받는 걸 늘 갈망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저는 남자친구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파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자친구 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그쪽에서 감당하라고 했어요. 다행히 양심은 있는지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고아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낸 남자친구의 가족과 끝까지 저를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남자친구. 그렇게 파혼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인연이란 게 정말 질기더라고요. 몇 년 뒤 남자친구의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 결혼 허락하겠다며 싹싹 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만큼 더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어요. 더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아라는 이유로 2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파혼 후 한동안은 외로움보다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단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의 가족에게 저는 마치 가진 것 하나 없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나랑 헤어지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줄이고 일에 매달렸어요. 하고 있던 일 외에 부업도 시작했고 쉬는 날이면 사람들 만나러 뛰어다니며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고 주변에선 그 나이에 혼자서 브랜드를 만들었냐며 그러다 망하면 어쩔 거냐고 놀라운 반 걱정스런 반인 마음을 토해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는 게
성장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됐거든요.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스스로 버텨야 했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나둘 쌓아 올린 작은 성과들이 이제는 안정이란 단어로 돌아왔고 제 사업은 제법 잘 돌아가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같이 일하는 직원도 생기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저에게 가진 것이 있냐 없냐, 집안이 어떠냐, 뭐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도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줬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졌고 저희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따로 많은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결혼식 준비는 간소하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그런 저를 다 이해해줬고 제게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은 나중에 시간 내서 가기로 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한 사람, 그저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내게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헤어지고 나서 제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 인연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1년 뒤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벅차고 감사한 순간이에요. 누군가의 엄마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든다는 것. 그건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며 우연히 앨범을 보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바로 전 남자친구와 그 사람의 어머니. 제게 구하라며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생각하다가 뭐 이제는 남이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생각하면 넘겼습니다. 그래도 제게 한 짓이 괘씸하니까 내가 받은 만큼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너무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은행의 VIP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아이 돌잔치 준비 때문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간 날이었어요. 행사업체 잔금 결제와 그동안 사업하며 모아둔 돈 일부를 새로 가입한 투자 상품에 넣기 위해 VIP 상담 예약을 잡아둔 상태였죠. 은행 입구를 지나 대기번호를 뽑는 대신 바로 안내 직원을 따라 조용히 마련된 VIP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소파, 향긋한 커피향, 그리고 바깥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은 공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공간에 앉을 때면 조금은 실감이 안 났어요. 저 스스로 만들어낸 자리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류를 정리하며 상담을 기다리던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세상에 그 얼굴은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한때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 몇 년 전 저를 모욕하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알아보고는 잠시 굳더니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훑어보며 시선이 자꾸 제 옆에 놓인 두꺼운 계약 서류와 VIP실 문패로 향하더군요. 그러고는 은행 직원에게 무심한 척 그러나 속은 바쁘게 돌아가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분이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만 지으며 고객 정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들뜨게 만든 듯 했습니다. 눈빛이 확 변했거든요. '저, '저 분이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만 지으며 고객 정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들뜨게 만든 듯 했습니다. 눈빛이 확 변했거든요.
딱 몇 년 전 저를 평가하던 그 싸늘한 눈빛이 아니라 서둘러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VIP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사람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싸늘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멋쩍게 웃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잘 지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뒤늦은 허락을 하더군요.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오늘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나 그날 일 후회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저기 말이야, 아직 혼자지? 그럼 내가 이제라도 허락할 테니까 우리 아들하고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마침 우리 아들도 혼자거든. 뒤늦은 허락이라.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랑 달리 있어 보이니까 계산기 두드리다가 내뱉은 말이 고작 결혼을 허락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번복할 일 없다고 했습니다. 고아라고 결혼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억지로 찢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고. 자신의 아들은 저와 헤어진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새 출발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잘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만난 걸 보면 다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니 감사하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시간 어떠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내일 뵙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내일은 첫째 아이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제 아이의 돌잔치로 오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곳에서 못다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냉큼 괜찮다며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가겠다며 좋아라 했어요. VIP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이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저를 무참히 짓밟고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내쳤던 사람이 제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웃기고 한심한 일인지. 그걸 본인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돌잔치 명단에 추가할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주춤했지만 곧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채고는 그냥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전 예비시모였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일부러 밝고 친근한 목소리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 예비시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저를 보자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오시느라 불편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고, 저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는 그녀를 데리고 돌잔치를 할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행사장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했고 한쪽에는 우리 아이의 이름과 부모 이름 그리고 돌잔치라는 문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장식 그리고 테이블 위에 아기 사진들이 잔뜩 진열돼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구 아이 돌잔치가 있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은 돌잔치 이외에 일반 손님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저랑 다른 곳에 따로 앉아서 식사할 줄 알았는데 제가 돌잔치 안쪽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니까 잠시 당황하더니 그제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건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 올라서면서 아이 부모인 제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의 얼굴은 싹 굳어졌어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우리 아이 돌이에요. 네 아이? 그러자
그 사람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제야 진열되어 있는 사진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자가 있는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앞으로 모셔볼까요? 저는 손으로 그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행사장 전체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제가 가리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예비 시모였죠. 그 사람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손살에 쳤지만 사람들의 박수와 시선에 이끌려 결국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비해둔 말을 시작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몇 년 전 내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때 그 사람의 엄마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부모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제 가족과 제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행사장 한쪽 스크린에는 제가 운영하는 사업 사진,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저 참 열심히 살았죠? 그때 저를 밀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고 주변에서는 웅성거림과 은근한 박수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전 예비시모의 얼굴이 불타오르듯 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터졌죠. 그게 뭐? 내가 틀린 말했어? 부모 없이 자란 게 사실이잖아. 네가 이렇게 잘 살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순간 주변에서 어휴하는 탄식과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부모 없이 자란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함부로 상처를 준 건 어머님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조차 사과 대신 변명만 하고 계시네요. 망신? 네가 나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부른 거잖아. 나는 진짜 좋은 뜻으로 너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애까지 있으면서 나를 이리로 불러내? 그 사람은 잔뜩 흥분해서 난리쳤고 저는 계속해서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고아라고 결혼 반대할 때는 언제고 은행 VIP실에 있으니까 잘 사는 줄 알고 뒤늦게 결혼 허락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냐고. 능력 되고 돈도 잘 버는데 내가 뭐하러 어머님 아들과 다시 잘해보겠냐고.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고 했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져 갔고 그 사람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결국 씩씩거리며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을 남기고 행사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허둥대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망신당했고 제가 결혼한 걸 알고 있으니 나타날 이유가 없었죠. 누군가는 제게 그래도 엄마니까 자식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기적이기는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냐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귀한 만큼 저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저와 제 가족은 지금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죠. 세상은 돌고 돌아 어제 무시하던 사람이 오늘은 손을 내밀기도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손이 진심이 아니라면 굳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때 덤덤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로 성장시킨 그때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어지지 않을 인연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랄게요. 최고의 복수는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